어머님, 이 무릎 마사지가 관절염에 좋대요. 제가 해드릴게요. 미진아, 너무 고마워. 정말 내 딸 같구나. 며느리 미지는 한결같이 정성으로 정숙을 보살폈습니다. 이에 감동한 정숙은 본인의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 씨죠? 며느리분이 뺑소니 사고로 그만. 뭐라고요? 우리 미진이가요? 정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수상한 일들, 사랑하는 며느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과연 며느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베란다에 핀 라일락 향기가 부엌까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자연스레 깨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40년 동안 분식점 문을 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몸에 배어 있었죠. 아, 또 무릎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저렸습니다. 정숙은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문이 살며시 열리고 미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미진아, 벌써 왔구나. 병원 일은 어땠어? 오늘은 응급환자가 좀 많았어요. 어머니, 무릎 아프세요?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미진은 정숙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간호사의 손길은 달랐어요.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짚어내는 손끝에서 정숙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뭐 이런 걸 해.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담가둔 약재로 찜질도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편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미진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콩닥거렸어요. 열애 동안 한결같은 이 며느리의 정성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30평 아파트. 정숙에게는 평생의 자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 태석이 결혼할 때 신혼부부를 위해 비워주려 했지만 미진이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새 신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지만 미진은 달랐어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바쁜 일정에도 정숙을 챙기는 정성은 하루도 빠짐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야간 근무가 아닐 때면 미진은 정숙의 무릎을 마사지해 주었고 병원에서 배운 건강관리법으로 꼼꼼히 살폈어요. 명절이면 함께 정숙의 고향을 찾아 산소를 돌보았죠. 부엌으로 향하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미진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너는 좀 쉬어. 밤새 일했는데. 그러나 미진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정숙은 미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정성스레 차려진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태석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여보, 어머니랑 좋은 아침. 태석은 미진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태석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불안함? 초조함? 그러나 이내 사라져버린 그 표정에 정숙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태석아,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이야기할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태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비밀이야. 저녁에 얘기하자. 정숙은 미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열애 동안 지켜본 며느리의 진심, 어린 효심의 감동에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기로 한 결정을 오늘 저녁에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진은 잠시 눈을 붙이러 방으로 들어갔고 태석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홀로 남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의 봄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어느새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 다음 주에 잠깐 들를게요. 그래,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바쁘지? 네, 호텔 일이 좀 정신없어요. 어머니, 미진 언니는 잘 지내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 서연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에 대한 은근한 시샘도 느껴졌죠. 미진이? 응, 잘 지내지. 밤 근무 마치고 방금 들어왔어. 어머니, 그 집. 아직도 미진 언니랑 오빠한테 주실 생각이세요? 정숙의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연의 말투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서연아, 그건 저녁에 태석이랑 미진이랑 이야기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분식점을 운영하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그녀였으니까요. 라일락 향기가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저녁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결정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미진의 행복한 표정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숙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8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태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진은 오늘 낮 근무라 이미 집에 와 있었죠. 정숙이 준비한 특별한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석이가 전화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데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아파트 증여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아들이 늦는다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우리끼리 먼저 먹자.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미진은 정숙이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미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네, 과장님. 네.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왔다고요? 미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죄송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들어와서 급하게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괜찮아, 미진아. 내일이 중요하지. 어서 가. 미진은 서둘러 간호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숙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야간 운전 조심하고. 네, 어머니. 태석이 오면 제가 급하게 나갔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미진이 나간 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태석과 미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졸음이 찾아왔고 정숙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정숙은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정숙의 가슴을 옥죄었어요. 태석아, 무슨 일이야? 미진이가 사고 났어요. 정숙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 어떤 사고? 미진이 괜찮아? 태석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뺑소니. 병원 앞에서 미진이가. 순간 정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어요.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 태석이 병원 이름을 말했고 정숙은 당장 택시를 불러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석은 벽에 기대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석아,
정숙이 다가가자 태석은 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진이가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귀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진이는 의사가 다가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숙은 미진의 몸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처치실에 누워있는 미진의 모습은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진아, 일어나. 제발. 하지만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미진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병원 동료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정숙은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태석은 장례 과정 내내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지만 정숙은 가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감정을 발견했어요. 불안함? 초조함? 그것은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장례식 중간 태석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정숙은 무심코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태석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숙은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왜 이런 때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태석의 얼굴에는 잠시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도감 같았어요. 하지만 순간이었기에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미진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미진은 없었어요. 정숙은 미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 간호사 유니폼, 책상 위의 사진들. 그때 태석이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미진이 물건을 정리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미진이 물건은 내가. 태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태석의 고집에 정숙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 바쁘다며 잘 오지 않던 딸이었는데 미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찾아온 것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제 자주 찾아올게요. 서연의 다정한 말투에도 정숙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진이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집안에는 미진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라일락 향기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태석의 행동, 서연의 갑작스러운 방문, 미진의 뺑소니 사고, 정숙의 가슴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직도 미진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미진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태석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자주 찾아왔어요. 정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미진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태석이 출근한 후 정숙은 조용히 미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미진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향기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진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옷장을 열었어요. 간호사 유니폼, 평상복, 그리고 몇 벌의 외출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옷을 한 벌씩 만져보며 정숙은 미진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옷장 구석에서 낡은 핸드백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숙이 본 적 없는 가방이었어요. 호기심에 가방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와 요양병원 팸플릿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왜 미진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이내 태석과 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미쳤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미 도박으로 5억을 잃었다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 전화를 해. 태석의 목소리는 정숙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톤이었어요. 정숙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도박? 5억?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요?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번 집인데. 그럼 어떡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 내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 내가 2배로 일해서라도 당신 빚을 갚을 테니 제발 정신 차려요. 미진의 간절한 목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당신이 계속 방해하면 결국 누군가는 사라져야 할 거야. 영원히. 태석의 마지막 말에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몸이 굳어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미진의 갑작스러운 사고, 태석의 수상한 행동, 서연의 갑작스러운 방문.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석이가.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녹음기를 들고 사건을 신고하러 갔지만 담당 경찰은 정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건 단순한 부부싸움 녹음일 뿐이에요. 뺑소니 사건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며느리를 위협했어요. 누군가 조용해져야 한다고 했다고요. 경찰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해합니다. 며느님을 잃으신 슬픔이 크시겠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에는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없고 사고는 CCTV로 확인된 뺑소니예요. 정숙은 무력감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오던 중 한 형사가 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잠시만요.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녹음기 좀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숙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김영사는 녹음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며느님의 사고 현장 CCTV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가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준 것이었어요. 김영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미진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요양병원 팸플릿을 떠올렸습니다. 태석이 정말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정숙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김영사의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왜 죽었는지 꼭 밝혀낼게. 그리고 내 원수를 갚아줄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 너머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 그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렸어요. 거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영사와 약속이 있었어요. 인적 없는 공원 벤치에서 김영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숙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것이 있어요. 김영사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님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고 발생 10분 전 인근 편의점 카메라에 윤태석 씨가 찍혔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윤태석 씨는 당시 회사에 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카메라에는 분명히 그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말로. 할머니, 더 조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보셨나요? 담보대출 관련해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영사의 말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숙은 곧장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어요. 지점장 최 과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점장의 친절한 인사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아파트와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요. 혹시 최근에 담보대출 신청이 있었나요? 지점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어머님, 사실 한 달 전에 윤태석 님이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셨어요. 5억 원이었죠.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어요. 강미진 님이 와서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어머니도 모르는 일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미진이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진이 그래서 목숨을 잃은 것인가?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김영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윤태석 씨가 빚을 진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다음 날 정숙은 김영사와 함께 도시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낡은 사무실에서 만난 사채업자는 예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태석이 저한테 5억 빚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이죠. 사채업자의 말에 정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윤태석이 곧 큰 돈이 생길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내가 방해가 된다는 말도 했죠.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김영사가 재빨리 정숙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정숙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김영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태석 씨가 실제로 사고를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연이. 네, 따님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 갑자기 자주 찾아오거든요. 김영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정숙이 서연을 만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서연의 집을 찾았어요.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척하며 슬픔에 빠진 연기를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미진이가 갑자기 떠나서. 서연은 어색하게 정숙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 거예요. 정숙은 조금 더 술에 취한 척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해. 미진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까?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냥 불운한 사고였어요.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정숙은 더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가끔은 태석이가 미진이를 해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서연이 잔을 떨어뜨렸어요. 깨진 유리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깼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오빠는 절대로.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사실 태석이가 도박으로 5억을 잃었다는 것도 알아버렸어.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오빠가 도박을 한다고요? 정숙은 흐릿한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알아버렸어. 은행에서도 사채업자도 만나고. 서연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빠가 너무 절박했어요. 도박비 때문에 미쳐 있었거든요. 서연의 말이 흐느낌 사이로 끊어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미진 언니가 대출을 막았어요. 그래서 오빠가 미진 언니를 차로 병원 앞에서. 서연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밀을 내뱉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약속했어요. 아파트를 팔면 2억을 주기로. 말을 마친 서연은 갑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가슴에 칼이 더 깊이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의 배신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녹음된 내용을 김영사에게 전달했어요. 김영사는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석이 사고 당일 빌렸던 차량에서 증거를 발견했고 서연의 자백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가 모였어요. 그날 밤 정숙은 미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너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꼭 밝혀내마.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정숙은 김영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재판이 시작된 지 2달째였습니다. 오늘은 최종 선고일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영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으니까요. 효부를 뺑소니로 살해하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불효자식들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법정 맞은편에 태석과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형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판부 입장.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했고 이어서 태석과 서연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태석의 변호사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서연의 변호사는 공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후에 알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서연의 자백 녹음이 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선고 직전 판사가 태석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태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도박으로 5억의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이 날마다 협박했어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미진이가 막았습니다. 그날 병원 앞에서 미진이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차로 제가 미진이를 쳤습니다. 법정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흐느끼며 계속했어요. 미진이는 제게 너무 잘해줬는데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미진처럼 착한 사람을 어떻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태석은 살인죄로 무기징역, 서연은 공모죄로 7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머니,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김영사가 조심스레 정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이 집을 떠나려고 해요. 김영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미진이가 있는 곳 근처로. 다음 날부터 정숙은 아파트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40년간 일구어온 30평 아파트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이제 너무 많은 슬픔과 배신의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을 때 정숙은 담담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미진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미진아, 이제 널 찾아갈게. 정숙은 미진의 납골당이 있는 곳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는 15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첫날 정숙은 미진의 영정사진을 새 집 거실에 정성스레 모셨어요. 매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진의 자리에 새 꽃을 바꿔주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때로는 웃음 지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하늘이야.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미진의 생일이었어요. 정숙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미진이 좋아했던 라일락 꽃다발을 들고 납골당에 도착하자 뜻밖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진의 병원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미진이 생일을 함께 기념하고 싶어서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말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들 모두 미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추모식이 시작되었어요. 각자 미진과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식을 마치고 정숙은 조그만 책자를 꺼냈어요. 며느리에게 바치는 편지라는 제목이 적힌 책자였습니다. 정숙이 1년 동안 조금씩 써내려간 글이었어요. 이건 제가 미진이에게 그리고 미진이 같은 모든 며느리들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동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진의 효심과 사랑, 그리고 정숙의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납골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미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베란다에 라일락 화분을 놓았어요. 미진이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이제 내가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할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작은 쉼터를 만들려고 해. 나 같은 노인들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곳으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진의 이름으로, 미진의 사랑으로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기 위해. 그것이 정숙이 미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